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주형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과 마주합니다. 어제 내가 해낸 일이 오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오늘 쌓은 경험은 내일의 기회가 되죠.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가능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의 길잡이가 되어줄 실질적인 정보들만 알차게 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시간, 오늘도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노동교육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공공부문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정부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8곳에서 1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차별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교육은 근로계약과 근로시간 관리, 임금 퇴직금 산정,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리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규모도 지난해 240명에서 올해 690명으로 확대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집합교육과 화상교육 방식으로 총 11차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진로 공백 없이 곧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만료를 2달 앞둔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취업 상담과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여건에 맞는 취업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이 성실히 병영을 이행한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확대해 병역 이행이 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취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무 종료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사업주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 등원 시간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758개 기업에서 1,078명이 이 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과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치유를 돕는 전문가 임상심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부터 불안장애까지 현대인들의 심리적 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심리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마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인데요. 이 정신과 의사처럼 약물을 처방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심리평가와 심리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직접 실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는 숙련 시간이 필요한데요. 임상심리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이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2급의 경우 대학 졸업 후에 최소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거나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하고요. 더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1급은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또 오랜 기간 실무를 쌓아야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온전한 전문가로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갖춘 임상심리사의 활동 무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서 사설 심리상담기관, 또 사회복귀시설, 재활센터 등에서 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접 상담센터를 개업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우대도 또 확실합니다.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찰이나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에도 계급에 따라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한 사람이 다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임상심리사라는 이 직업이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등대 같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또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다면 이 임상심리사라는 가치 있는 길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진 시대, 임상심리사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이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예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여름방학과 하반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예정자와 취업 준비생이라면 지금부터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24를 활용해 지금 지원하면 좋은 채용 공고와 지원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에서는 체험형 인턴 모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의 키워드로 관련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도 연구기관 내 공공기관 청년 인턴 모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하반기 채용도 하나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과 신입사원 공개 채용은 물론 수시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지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기업이 있다면 채용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관심 공고나 알림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IT, 제약,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입과 인턴 모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고집하기보다 계약직 채용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계약직 가운데에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무도 많고요.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채용 연계형 인턴이나 전환형 계약직은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과 근무 지역, 근무 시간, 급여, 제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마감일과 제출 방식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우대 사항은 필수 조건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며 너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반기 취업은 채용이 시작된 이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용24에서는 공공기관 인턴부터 일반 기업 신입 채용까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름방학과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자신에게 맞는 채용 공고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채용 기회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인턴부터 민간기업 채용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작은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은 후 처방 전에 약의 이름이 아닌 이런 게 써 있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일 30분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조금은 낯설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의료 현장과 바이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실인데요. 먹는 알약이나 주사와 병행하여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디지털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기존의 건강관리 앱과 달리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의료기술인데요. 오늘 만나볼 직업은 바로 이 혁신적인 디지털 약을 설계하는 디지털 치료제 기획자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기획자는 환자의 행동 변화와 뇌신경계의 반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알약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모바일 화면 속 인지행동 치료나 시각 청각적 자극과 같은 디지털 기전으로 구현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단순히 보기 좋은 어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환자의 치료 의지를 끌어올리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걸음걸이가 얼어붙는 보행장애나 목소리가 작아지는 음성장애를 겪곤 합니다. 이때 디지털 치료제 기획자가 설계한 소프트웨어가 활약을 하는데요. 환자의 귀에 규칙적인 리듬 신호를 보내 뇌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개선해주거나 스마트폰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자택에서 맞춤형 음성 발성 훈련을 하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약물 치료가 채워주지 못했던 환자의 일상적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디지털 기술이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이 직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 핵심 역량을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과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학문적 기초인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이 아니라 약이기 때문에 생리학, 약학, 그리고 임상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이를 디지털 자극으로 치환할 수 있고 까다로운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허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존 의료 현장과의 상생을 설계하는 융합 능력인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단독보다 기존 의약품과 함께 쓰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환자가 약을 제때 먹는지 모니터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사가 더욱 정밀한 복약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 현장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획 프로세스를 깊이 이해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매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약이 화학이나 바이오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환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기획자의 머릿속에서도 태어납니다. 기존의 의약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중심의 따뜻한 의료 기술을 완성해가는 사람들. 오늘은 기술과 약학의 경계를 넘어 미래의 치료제 디자이너, 디지털 치료제 기획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약을 먹는 치료를 넘어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치료 수단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의료를 융합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디지털 치료제 기획자는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미래 직업 중 하나인데요. 사람 중심의 의료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졌던 것이 이른바 연봉과 안정성, 즉 가성비였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월급이 높고 오래 다닐 수 있다면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봉뿐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은 맞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직업 선택의 기준도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보다 일의 의미와 만족감이 더 중요해진 걸까요? 먼저 혜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가심비로 바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일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일을 오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돈보다 일의 의미와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예린 아나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결국 현실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오래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심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가성비 역시 여전히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가성비와 가심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연봉만 보고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돈뿐만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조직 문화, 또 삶의 만족도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업이라는 것도 자신의 삶과 또 가치관에 맞는 이런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린 아나운서는 요즘 청년들이 일의 의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실적인 조건보다 이상적인 직장을 먼저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만족감은 중요하지만 직업은 책임과 꾸준함도 필요한 만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가성비와 가심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양해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성장과 일의 의미가 더 큰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일하는 사람의 인상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주문한 식재료가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는 직접 보고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온라인 배송으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샛별 배송이라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빈스토리에서는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한 컬리의 창업자 김슬아 대표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1983년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미국 웨즐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앤드컴퍼니, 테마섹 홀딩스, 베인앤드컴퍼니 등 글로벌 금융 컨설팅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바쁜 직장인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식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가장 좋은 상태로 집까지 전달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컬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해주는 샛별 배송 시스템인데요. 신선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냉장, 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고 엄선한 상품만 판매하는 큐레이션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컬리는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며 온라인 식품 유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슬아 대표의 성과는 배송 서비스를 만든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컬리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풀콜드 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선식품 유통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또 식품뿐 아니라 뷰티와 생활용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종합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단순히 빠르게 배송하는 것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 혁신은 물론 친환경 포장과 품질 중심의 상품 큐레이션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컬리는 기술과 물류를 결합한 새로운 유통 서비스를 통해 더 편리한 소비 경험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직장인이 느꼈던 작은 불편은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기술은 단순히 배송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온라인 유통이 계속 진화하는 시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우리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신선식품은 직접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벽 배송 시장을 연 김슬아 대표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선이 결국 혁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과 LNG 운반선 수요가 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감은 크게 늘었는데도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산업 현장과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선박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선박과 LNG 운반선 교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 당시 현장을 떠난 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숙련 기술자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조선의 작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 용접 로봇과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도입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선박 건조는 여전히 숙련 기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기술 교육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 호황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과 배관, 도장, 전기설비 등 생산직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설계와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생산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선소가 확대되면서 로봇 자동화와 디지털 설계, AI 기반 생산 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이제 전통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이 결합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조선업의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주를 늘려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력뿐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수출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직무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조선업의 호황은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과 일자리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결국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숙련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최근 취업 시장을 보면 전체 고용률은 나쁘지 않다는 지표가 나오는데 막상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말랐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혜윤 아나운서,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실제 현장의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네, 이 최근에 발표된 이 고용 동향 브리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숙련 일자리, 지식 집약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고용 둔화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로 줄곧 상승세를 타왔던 이 업종의 취업자 수가 완전히 꺾여버린 건데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이 분야의 취업자 수가 142만 2천 명인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8만 9천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8만 9천 명이나 줄었다면 감소폭이 아주 상당한데요. 게다가 전문, 과학, 기술 분야라면 IT나 연구개발, 경영, 컨설턴트 등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여기가 꺾였다는 건 경기 변동의 전조 증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이 감소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이 타격이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령별 지표를 보면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취업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내보내기 쉬운 인력을 줄이거나 또는 신규 채용 자체를 극도로 축소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문이 아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숙련 산업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니 취업난이 더 심각하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 서비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에서 이런 감소세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세부 업종별로 보면 원인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법무나 회계, 그리고 세무, 광고 같은
다른 전문 서비스 분야는 취업자 수가 소폭 늘거나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체 감소세를 완전히 주도한 업종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 업종의 취업자 수가 2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만 6천 명이나 급감한 건데요.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외부 컨설팅을 줄이거나 또는 경영 자문 수요를 축소한 결과가 고용 지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지갑을 닫는지 지표로 그대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혜윤 아나운서,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완만하게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보면 작년 기준 39만 3천 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지표 간의 괴리를 해석하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종합해 보면 최근 전문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안정적인 상시직이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임시직 또는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위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 고용보험 수치 자체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새로 시장에 들어오려는 신규 진입자 수가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의 안정성은 겉보기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의 활력이라든지 노동의 이동은 완전하게 둔화되어 있는 고착화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자리는 단단하게 묶여 있고 신규 진입은 막혔으니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인데요. 단순한 수치면에 숨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아진 만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활성화 대책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예린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취업은 어렵다는데 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최근 구직자들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있는데 적합한 지원자가 부족한 이른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니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인원은 140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129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결국 10만 8천 명의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요.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하고도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특히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최근 인력난이 지속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제조업과 돌봄, 건설업, 물류, 숙박, 음식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생산직과 기술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돌봄 분야는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업 역시 주말과 야간 근무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만 구직자들은 임금과 복지, 근무 환경, 워라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은 적합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부족하다라는 답변과 구직자의 기대와 근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시장은 단순히 인재를 필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인력난이 이어지는 분야는 앞으로도 채용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는 직무의 채용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취업 기회를 넓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취업 시장은 단순히 일자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의 준비가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변화를 꾸준히 살펴보고 자신의 역량을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구직자가 더욱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 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허찬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 사전입니다. 최근 글로벌 SNS나 먹방 콘텐츠에서 전 세계적인 매운맛 신화를 쓰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 오늘은 K푸드를 넘어 글로벌 식문화를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 푸드 기업 삼양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은 1961년 설립되어 국내 식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삼양라면을 출시한 역사 깊은 장수 기업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면류 생산 노하우에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높은 인지도의 삼양라면과 폭발적 성장을 이끈 불닭 브랜드를 중심으로 단순히 식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업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맛과 참신한 재미를 선물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양식품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불닭 브랜드의 독보적인 놀이 문화 전략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이 직접 도전하고 즐기는 스파이시 챌린지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개척했는데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의 자발적인 유튜브 먹방과 SNS 리액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광고비 없이도 완벽한 유기적 입소문 효과를 창출해내며 젊은 소비자층의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카테고리 다각화와 맛의 세분화입니다. 일상의 모든 음식에 매콤함을 더하는 트렌드를 포착해 액상스프의 독창성을 살린 불닭 소스 시리즈를 독자 상품화했는데요. 치킨, 피자 등에 곁들이는 만능 조미용 테이블 소스 시장을 개척하며 식사 루틴을 확장했습니다. 나아가 오리지널을 필두로 까르보, 치즈, 야키소바, 하바네로 라인 등 글로벌 맞춤형 라인업을 안착시켰으며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 기술과 웰니스 트렌드를 접목한 미래형 식품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출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를 넘어 주요 유럽 법인까지 연쇄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주류 유통망 진입 속도를 대폭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식 매운맛 루틴 자체를 글로벌 일상 문화로 제안한 결과 2025년 기준 해외 매출액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수치로 명실상부한 전천후 수출형 K푸드테크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적에서도 가파른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삼양식품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 3천억 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대 외형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약 2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수익성까지 동시에 증명하며 내실을 완벽히 갖추었는데요. 앞으로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과도 편중에서 탈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대외 환율 변동성 대응, 그리고 밀양 2공장 가동 본격화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삼양라면으로 출발해 글로벌 불닭 신드롬을 완성한 삼양식품. 이들의 성장은 K푸드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소비자의 자발적인 SNS 후기, 홈쿠킹, 소스 트렌드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식문화 루틴을 만든 삼양식품이 앞으로 또 어떤 도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삼양식품의 성장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하나의 음식이 아닌 문화와 경험으로 만든 전략이 글로벌 성공을 이끌었는데요. 제품보다 경험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현지수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여름 앞에서는 바다 구경도 식후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고성부터 강릉까지 시원한 바다 풍경은 물론이고 입안 가득 바다 향을 느끼실 수 있는 동해안 힐링 미식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고요한 바다를 품은 고성입니다. 고성은 바다 전체가 거대한 쉼터 같은 곳인데 특히 아야진 해변은 갯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어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장비를 착용하고 맑은 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면 바닷속 비경과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마쳤다면 이제 진짜 고성의 맛을 볼 차례죠. 고성의 명물인 명태요리입니다. 거친 동해바람을 맞아 꾸덕꾸덕해진 명태를 조려낸 명태조림이나 푹 끓여낸 생태탕 한 그릇이면 고성의 맛을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도시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바다 위를 수놓는 멋진 뷰와 먹거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죠. 속초 해수욕장의 랜드마크인 속초와의 대관람차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속초 관광시장인 수산시장으로 향해 볼까요? 살얼음 동동 띄운 물회 한 그릇으로 무더위 싹 날리고 매콤달콤한 닭강정 그리고 쫀득쫀득한 오징어 순대로 바다 가득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는 강릉입니다. 강릉하면 푸른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안목 해변 거리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커피를 들고 해안거리 산책하면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슬슬 허기질 때 초당 순두부 한 입 딱 먹어보면 든든하고 건강하게 정말 휴가 온 것 같은 느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얼큰한 짬뽕 순두부나 달콤한 순두부 젤라또 같은 이색 디저트도 인기 만점이니까요. 산책하면서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고성의 명태조림, 속초의 시원한 물회와 닭강정, 그리고 오징어 순대, 강릉의 초당 두부, 동해안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으로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부터 지역마다의 별미까지 동해안 여행의 매력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눈으로는 푸른 바다를 담고 입으로는 제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동해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 어디로 휴가를 떠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동해안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 많이들 가시나요?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을 멈춰서게 만드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금관인데요. 황금빛 색깔과 위로 높게 솟은 장식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금관, 실제로 왕이 착용하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이번 알쓸정 시간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금관, 황남대총 금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금관 어디서 왔을까요? 신라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경주인데요. 경주에 가면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대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무덤이 바로 황남대총인데요. 북쪽과 남쪽의 무덤이 함께 붙어있는 쌍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왕비가, 남쪽에는 왕이 잠들어 있는데 이 중에 황남대총 금관은 바로 북쪽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금관의 주인은 왕비였고요. 신라는 왕뿐만 아니라 왕비 역시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금관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이 금관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쪽 모양을 보시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나뭇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사슴의 뿔 모양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고요. 또 이런 사슴 뿔의 경우에는 신성함을 상징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알파벳 C 모양의 굽은 옥들, 고곡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고곡들은 바로 엄마 뱃속의 아기, 태아 모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이 고곡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금관은 단순히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생각한 권위와 생명, 그리고 신성함이 담긴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금관, 실제로 왕이 아니면 왕비가 착용하고 다녔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실제로 착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우선 이 금관, 금판이 매우 얇아서 휘어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머리에 쓰기에는 매우 컸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학계에서는 이 금관이 장례와 관련된 상징적인 물건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즉, 장례용 부장품이었고 무덤의 주인인 높은 신분과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물에 가까웠던 겁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이 금관이 발견됐을 때 돌아가신 분의 얼굴 전체에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은 이 귀한 금관을 왜 무덤에 넣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진다고 믿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생전의 신분과 권위가 계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황남대총 금관 역시 무덤의 주인이 신라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황남대총 금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려한 왕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신라 사람들이 생각한 권위와 생명,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금관은 신라 왕족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신라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단서인데요. 이 작은 금관 하나로 신라 사람들의 사상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로만 보여던 신라 금관에 왕족의 권위와 신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담겨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물 하나에도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입니다. 산업과 일터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